지금 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1인자 시진핑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고 중국 군부 2인자까지 의문의 죽음으로 인해 북한 지도부 전체가 공포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엄청난 사건 뒤에 김정은이 연관돼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소문의 근원지를 없애기 위해서 대대적인 숙청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북한과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국정원조차 듣자마자 경악한 최근 일들을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중국 정보부 요원 장웨이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과 얼마 전 중국 대륙을 뒤흔들고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입니다. 모든 시작은 예상치 못한 소식으로부터였죠. 바로 중국의 절대 권력자 시진핑 주석의 돌연 실종이었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베이징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도시의 활기 넘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정지했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불안감과 의문이 드리워졌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부재는 그 자체로 거대한 혼돈을 의미했으니까요. 마치 거대한 바퀴가 멈춰버린 듯한 느낌이었죠. 정부는 공식적인 발표를 미루며 통제를 시도했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고위 관료들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역력했고, 군부의 움직임은 평소와 달리 심상치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숨죽인 듯한 정적이 감돌았죠. 주요 언론 매체들은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의 건강 이상설부터 시작해 온갖 추측성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거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중국 군부의 2인자 쉬치량까지 차량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었죠. 그의 전용 차량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제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현장 사진은 처참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차량 잔해와 주변에 널브러진 파편들은 사건의 잔혹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죠.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직감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요원들의 보고서에는 무언가 석연찮은 점들이 많았습니다. 연이은 최고위층의 부재. 이것은 단순한 사고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중국의 심장을 노린 것이 분명했어요. 그 배후가 누구인지, 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것인지 저의 정보부 요원으로서의 직감은 끊임없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상황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쉬치량의 사고 배후를 조사했지만 상부에서는 모든 수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북한은 갑작스러운 중국의 혼란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첩보들은 북한 지도부와 김정은이 연이은 사건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죠. 그들의 동요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후원 국가가 순식간에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으니 말이죠. 북한 내부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주요 인사들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훨씬 더 경계심이 많아졌고, 국경 지역의 경비는 더욱 삼엄해졌다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 기지 주변의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는 첩보도 들어왔죠. 그들은 중국의 불안정이 곧 자신들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저 역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걸까요? 이 거대한 사건의 서막은 저희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죠. 저는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직감했습니다.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밤이 되면 불면증에 시달렸고, 낮에는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의문들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건의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충격적인 영상을 손에 넣게 됩니다. 저의 오랜 동료이자 믿을 수 있는 정보원인 리우가 은밀히 제게 건넨 것이었죠. 그의 얼굴에도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리우는 저에게 이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면 자신은 물론 저까지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져온 것이라고 했죠. 영상 속에는 실종된 시진핑 주석의 모습이 짧게 스쳐 지나갔고, 이어서 흘러나오는 설명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김정은의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었던 겁니다. 영상의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내용은 너무나 선명하게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이 이런 대담한 일을 벌였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했죠. 영상은 조악하게 편집되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저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를 상대로 이런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영상의 출처와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뒤이어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의 범인으로 다름 아닌 대한민국을 지목하고 나섰으니까요. 국가 방송에서는 연일 한국을 비난하는 보도가 쏟아졌고 조작된 증거들이 마치 사실인 양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대중을 선동하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가짜 증거들은 정교하게 짜 맞춰져 있었고 선동적인 문구들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이 오래전부터 중국의 불안정을 조장하려 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특수부대가 중국에 침투하여 시진핑 주석을 납치하고 쉬치량을 암살하려 했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온 나라가 한국을 향한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한국을 비난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사람들의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런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이토록 노골적으로 거짓을 유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 걸까요? 한국이 이런 일을 벌일 리 없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정보부에서 일하며 수많은 정보를 접했지만 한국이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를 계획했다는 증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안정을 중요하게 여겼죠. 그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존경에 맞지 않던 상관, 정보부 내에서 확고한 신임을 얻고 있던 왕웨이가 이 모든 일의 배후라는 것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서 풍기던 권위와 충성심은 모두 가식이었단 말입니까?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의 강직한 모습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가 이런 엄청난 음모를 꾸몄다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저도 모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깨달았죠. 불안과 함께 강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왕웨이가 사건의 배후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그의 모든 행동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그의 뒤를 밟았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의 조각을 맞추게 됩니다. 저는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평소 행동과는 다른 미묘한 변화들을 포착하려 했었죠. 그의 서류철, 전화 통화 기록, 심지어 그의 개인적인 동선까지 몰래 추적했습니다. 숨막히는 잠복과 미행의 연속이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제가 존경했던 인물이 이토록 사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왕웨이가 은밀히 김정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엿듣고 말았습니다. 그의 집무실 근처에 숨어들어 그의 대화를 엿들었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섬뜩하고 냉혹했습니다. 그는 김정은과의 통화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은밀히 논의하고 있었죠. 전화선 너머로 들려오는 김정은의 목소리도 상당히 불안정하고 조급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혼란을 틈타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할 방안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요동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을 향한 섬뜩한 욕망이 서려 있었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시진핑 주석의 실종과 쉬치량의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그림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들의 대화는 마치 정교하게 짜인 시나리오 같았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끔찍한 음모를 꾸미는 두거하게 대화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용하려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발생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왕웨이가 쉬치량 암살을 주도했으며 궁극적으로 중국의 군부 쿠데타를 일으킬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군부를 장악하고 중국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했던 겁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중국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쉬치량의 제거를 통해 군부 내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시진핑 주석의 부재를 틈타 권력을 찬탈하려 했던 거죠. 게다가 한국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유도하고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섬뜩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죠. 그는 한국을 희생양 삼아 자신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외부의 위협을 빌미로 내부를 장악하려 했던 겁니다. 이 모든 진실이 제 머릿속을 맴돌자 저는 더 이상 숨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침묵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깊이 파고들었으며 왕웨이에게 발각될 위협에 처했다는 것을요. 저의 존재가 그의 계획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그가 눈치채는 순간 저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심정이었습니다. 제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사악한 계획이 성공한다면 중국은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가 혼돈에 빠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휩싸였습니다.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왕웨이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불길한 징후들을 느꼈습니다. 저를 향한 감시가 강화되었고 주변에 수상한 인물들이 배회하는 것을 눈치챘죠. 저는 즉시 움직였죠. 저의 숙소로 돌아와 최소한의 짐과 제가 모아둔 증거 자료들을 챙겼습니다. 작은 USB 드라이버 안에 숨겨둔 자료들은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었죠. 불과 몇 분이 지났을까요? 문이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왕웨이의 부하들이 제가 머물던 집을 급습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훈련된 특수요원들이었죠. 그들은 제 도주로를 완벽하게 차단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극적으로 집을 탈출했습니다. 창문을 깨고 뛰어내리는 순간 유리 파편들이 온몸을 스쳤지만 통증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미친 듯이 질주하며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총성이 울리고 저를 향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발밑에 아스팔트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잡히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몸을 숨기며 도심의 복잡한 뒷골목을 가로질렀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조차 보이지 않았고 오직 저를 쫓는 발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익숙한 길을 최대한 활용해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려 애썼습니다. 골목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그들의 추격을 교란시켰습니다. 가까스로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비행기 티켓을 끊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신분 위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덕분이었죠. 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중국 대륙을 바라봤습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조국을 등지고 떠나야 한다는 슬픔,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제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저 멀리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이제 이 끔찍한 음모의 실체를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의 새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공항의 밤 공기와는 대비되는 뜨거운 결의가 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또 다른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 접한 한국은 현대적이고 활기찬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세련된 분위기, 질서, 정연한 사람들, 그리고 밝은 간판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으며 모든 것이 질서 정연했죠. 중국에서 제가 경험했던 혼란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자유로운 모습에 저는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발전된 곳에서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사회가 눈앞에 펼쳐진 듯했죠. 이전에 제가 알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명동거리에서 우연히 김영주라는 친절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는데 그가 먼저 다가와 능숙한 중국어로 저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태도는 저희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의 안내를 받아 가까운 카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김영주는 제가 겪은 일에 대해 묻지 않고 오직 저를 도우려는 진심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배려 덕분에 저는 낯선 환경에서도 조금씩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의 소개로 이정은 교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정은 교수는 저희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깊은 통찰력과 이해심은 제가 혼자 짊어졌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희 신분과 제가 처한 위험한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했지만 그는 저를 믿어주었죠.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도움 덕분에 저는 한국 사회에 조금씩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그들의 배려와 통역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었죠. 김영준은 한국의 생활 방식과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고 이정은 교수는 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조차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낯선 곳에서 따뜻한 인간미를 느끼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 대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햇살이 저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쉬치량 차량 폭발 사건이 여전히 주요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할 때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모두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보도되는 내용들은 제가 직접 목격하고 들었던 것들과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쉬치량의 사고를 한국의 소행으로 몰아갔고 시진핑 주석의 실종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조작된 정보를 흘렸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들의 주장에 반신반의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 정부가 여전히 한국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거짓 정보를 유포하며 한국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부당하게 국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죠. 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저의 침묵은 곧 거짓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고한 한국이 계속해서 누명을 쓰게 할 수는 없었죠. 제 안에 정의감이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양심이 저에게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숨어 사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수많은 고민 끝에 저는 이정은 교수를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연구실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아는 모든 것, 즉 왕웨이의 음모와 북한 김정은과의 연루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조작된 증거들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을 담았죠. 마치 봇물이 터지듯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 즉 녹음 파일, 사진 그리고 내부 문건들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제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이정은 교수는 저희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저를 도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저에 대한 믿음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저희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함께 이 싸움을 헤쳐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을 부술 때가 온 것이죠. 저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는 이제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저의 양심이 그리고 진실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의 증언과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는 즉시 한국 정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정은 교수의 도움으로 저는 한국 정보기관과 접촉할 수 있었고 저는 그들에게 제가 가진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제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저희 이야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저희 증언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가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분석하며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왕웨이의 음모와 북한의 연루를 명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죠.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때가 왔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국 정보기관은 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주었고 저의 증언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얼마 후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과 북한의 쿠데타 계획을 전 세계에 폭로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수많은 기자들로 가득 찼고 전 세계의 이목이 서울에 집중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은 단호한 목소리로 중국 내부의 음모와 북한 김정은과의 연계성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제가 제공한 증거 자료들이 화면을 통해 공개되었고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숨죽이며 발표를 지켜봤고 카메라 플래시는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긴급 속보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고 전 세계 언론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죠. 각국 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TV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꺼낸 작은 목소리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것을 보니 감격스러웠죠. 화면 속의 기자들은 뜨거운 질문을 쏟아냈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진실을 밝혔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이로 인해 엄청난 외교적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거짓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국제사회는 그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강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즉각적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죠.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죠. 중국 내부에서도 왕웨이에 대한 비판과 혼란이 가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배후 세력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저희 증언을 토대로 완벽한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고 진실의 힘으로 거짓을 물리쳤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숨죽였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세상의 거짓을 폭로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제 중국과 북한은 더 이상 거짓으로 세상을 속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다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한편으로는 앞으로 펼쳐질 세계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정치적 망명을 승인받아 한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저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중국어 교수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명문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며 동시에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들과 그 속에서 얻은 교훈을 강의로 알렸습니다. 학생들은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저를 존경하며 신뢰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제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저는 학자로서의 새로운 인생에 만족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가 선택한 이 자유로운 삶에 감사하곤 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평온함과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명동의 활기 넘치는 거리, 한강변의 고요함,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는 저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매운 음식도 이제는 즐길 수 있게 되었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등산을 가거나 박물관을 방문하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탐색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상황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그들의 내부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왕웨이와 그의 일당들은 국제사회의 수배를 받고 있고 북한 또한 심각한 경제적, 외교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를 뒤로하고 한국에서의 자유롭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 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제 고향에도 진실과 자유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실의 편에 서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겁니다. 저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생존기가 아닌 진실의 중요성과 용기의 가치를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저는 이제 이 땅에서 제가 찾은 평화와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갈 것입니다. 저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진실을 증언하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북한에는 김정은의 머리만 전담하는 이발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같이 최고 지도자의 바로 옆에서 눈도 귀도 없는 척 살아야만 한다고 하죠.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이발 중 우연히 남한과 관련된 충격적인 비밀을 듣게 되었고 가족까지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이정호라고 합니다. 북한의 작은 이발소를 운영하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제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뀌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 오후 검은 승용차 2대가 이발소 앞에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제복을 입은 남자들은 주변을 살피더니 곧장 이발소로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은 일제히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죠. 그때 남자 중 한 명이 저를 가리키며 김정은의 명령이라며 새 이발사로 임명한다고 하더군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김정은의 이발사라니 영광스러운 자리라고들 하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최연수의 죽음이었어요. 일주일 전 김정은의 전담 이발사였던 최연수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이 퍼졌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불의의 사고라고 했지만 누구도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 선택권이 없었어요. 거절한다는 건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1시간 후 김정은이 머무는 관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의 철저한 검문을 받은 뒤 안으로 들어가 넓은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그곳은 최고 지도자를 위한 개인 미용실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최신식 수입산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구들을 확인하며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김정은이 들어왔습니다. TV에서만 보던 그 사람이 실제로 눈앞에 있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김정은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최연수가 죽었으니 제가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됐다며 머리카락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 것이라는 위협적인 말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첫 이발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가위를 들고 있는 손이 계속 떨렸죠. 한 번의 실수가 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김정은은 크게 불만 없이 이발을 마쳤어요. 앞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오라는 지시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제게 여전히 긴장한 채로 배정된 작은 방을 둘러보며 새 일터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전 이발사가 사용했던 서랍이 눈에 들어왔어요. 호기심에 서랍을 열어보았죠. 겉보기엔 평범한 도구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랍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틈새가 보였어요.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틈새를 더듬어 보니 무언가 종이가 만져졌습니다. 빼내어 보니 작은 메모였어요. 거기엔 흘겨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믿지 마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 역시 곧 알게 될 것이다. 순간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어요. 이 메모는 최연수가 남긴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저에게 향한 것이었죠.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남긴 경고 같았어요. 메모를 다시 그 자리에 숨기고 방을 빼져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어디선가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로 감시 카메라가 있는지 아니면 제 피해망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마치 앞으로 제게 닥칠 운명처럼 말이죠. 저는 그때 직감했어요. 제 인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고. 그리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김정은의 머리를 손질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이발 시간은 죽음의 줄타기와도 같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릴 때면 심장이 멎는 듯했죠. 하지만 그 긴장감 속에서도 저는 점차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정은과 주변 간부들은 제가 없는 사람처럼 여기며 그들만의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었어요. 그올게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관저 한쪽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다음 이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린 채로 박광철과 다른 고위 간부가 복도를 지나가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제가 있는 줄도 모른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연수 사건은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불의의 사고로 알려졌고요. 박광철의 목소리였어요. 장군님이 들으셨던 군사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간 경로는 확실한가? 다른 간부가 물었습니다. 네, 최연수가 이발 중에 들었던 게 분명합니다. 다행히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전임 이발사였던 최연수의 불의의 사고가 실은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저는 가위를 든 손에 힘이 빠졌지만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머릿속에선 최연수가 남긴 메모가 맴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날 김정은과 간부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수용소 확장 계획과 함께 반대파 숙청 명단이 오갔어요. 차갑게 인간의 생명을 논하는 그들의 태도에 속으로 치를 떨었습니다. 조금씩 저는 정권의 잔혹함에 대한 증인이 되어갔어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공개된 뉴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민들에게 보여주는 얼굴과 비밀리에 행해지는 일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 북한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식량난을 겪고 있는 인민들과는 달리 지도부는 최고급 음식과 물품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열자 박광철이 저희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저를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박광철은 장군님이 만족하는 것 같다는 말로 시작해 전임 이발사의 방에서 무언가를 찾았다는 소문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최연수의 메모를 발견한 순간도 카메라에 포착되었을까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특별한 것은 없었고 단지 도구들을 살펴봤을 뿐이라고 대답했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김정은의 이발사로서 숙련되어 갔어요.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표정은 항상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날카로워졌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절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발 일정이 갑자기 취소됐다가 다시 잡혔어요. 관저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간부들의 발걸음이 분주했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저는 평소처럼 미용실에 도구를 준비해두고 옆방에서 호출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옆 회의실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정은과 고위 간부들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 일부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38선 근처 배치는 완료됐습니까? 핵 위험만으로도 서울은 기습 공격의 성공률은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단편적인 문장들이었지만 무언가 위험한 계획이 진행 중임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더 귀를 기울이려는 순간 비서가 와서 이발 준비가 됐다고 알렸어요. 김정은의 이발 중에도 저는 계속 그 단어들을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으로 퍼즐을 맞추려 했었죠. 그때 박광철이 급하게 들어와서 김정은에게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마치 그곳에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거울에 비친 서류의 시선을 슬쩍 던졌습니다. 그것은 한반도 지도였어요. 빨간색 화살표가 38선을 향해 그려져 있었고 서울 주변이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제 귀에는 국경 지역 주민들과 희생이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이발이 끝나고 김정은이 나간 후 저는 도구를 정리하는 척하며 그들이 두고 간 쪽지를 흘깃보았습니다. 거기엔 국경 지역 인민동원, 남측 도발 조작, 국제 여론 유도라는 단어들이 적혀 있었어요. 순간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남한을 향한 기습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고 더 끔찍한 것은 자국민을 희생시켜 명분을 만들 계획이라는 점이었어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관저를 나오는 길에 우연히 두 군 간부의 대화가 들렸어요. 그들은 저를 보지 못한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인민들이 어떻게 될지는 중요하지 않아. 장군님의 계획이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도 너무 많은 희생이 조국을 위한 희생이다. 그 순간 전임 이발사 최연수의 메모가 떠올랐어요. 믿지 마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이었군요. 최연수도 이와 비슷한 계획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순진한 인민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지에는 제 안색이 좋지 않다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어요.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와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니까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중 문득 최연수의 죽음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도 이 계획을 알게 되어 제거된 것은 아닐까요? 저도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둠 속에서 저는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이대로 기다린다면 우리 가족은 두 가지 운명 중 하나를 맞이할 것입니다. 비밀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처형되거나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죽거나.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탈북만이 유일한 생존의 길이라고.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어쩌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탈북을 결심한 후 저는 철저히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충성스러운 이발사로 밤에는 탈북을 준비하는 도망자로 살았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압박감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도청 장치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내와도 대화를 조심했죠. 이발사라는 특권적 위치는 의외의 장점이 있었어요. 김정은과 고위층 인사들은 제가 그들의 비밀 대화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잊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국경 경비 상황과 순찰 일정에 관한 정보를 조금씩 모았어요. 새벽에 홀로 일어나 종이에 정보를 적고
머릿속에 외운 뒤 바로 태워버리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중국 국경으로 향하는 최적의 루트, 경비가 느슨한 시간대, 뇌물로 살 수 있는 경비병의 정보까지 수집했어요. 돈을 모으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이발사라는 지위 덕에 일반 인민보다 넉넉한 임금을 받았지만 국경을 넘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아내 한지에는 비밀리에 우리 집의 귀중품을 조금씩 팔았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여러 달에 걸쳐 천천히 진행했죠. 함께 떠날 계획이었지만 3명이 동시에 사라지면 즉시 추적당할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밤마다 낮은 목소리로 탈북 경로와 시기를 상의했어요. 다 같이 가야 해요. 한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누구 하나 남겨두고 떠날 수는 없어요. 저도 동의했어요. 가족 중 누구라도 남겨두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게 분명했고 저희가 떠난 후 보복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가족 모두가 함께 탈북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탈북 방법을 고민하던 중 저는 우연한 기회를 얻었어요. 김정은이 함경북도 지역을 시찰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저도 수행원 중 하나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죠. 국경과 가까운 그곳에서 탈출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승민이의 학교 일정도 확인했습니다. 방학 기간이 시작되면 아이의 부재가 즉시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한지에는 시장에서 일하며 중국 국경 지역 출신 상인들과 접촉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국경을 넘는 비공식 루트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시의 눈초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박광철은 종종 불시에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그는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그의 눈은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한 번은 승민이의 학교 성적을 물으며 그의 미래가 유망하다고 말했죠. 그 말 속에 숨겨진 위협을 저희 부부는 놓치지 않았어요.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김정은의 시찰 일정이 있는 날, 저는 정상적으로 수행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밤에 미리 정해둔 장소에서 한지혜와 승민이를 만나 함께 국경을 넘을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며 의심을 피했어요. 한지혜는 이웃들에게 친척 방문 계획을 흘렸습니다. 승민이에게는 비밀을 지키라고 단단히 당부했어요. 12살 아이지만 우리의 운명이 그의 입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자유로운 나라로 가는 거예요? 승민이의 작은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했습니다. 탈북 전날 밤, 저희 가족은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가방에는 꼭 필요한 물건들만 조심스레 챙겨두었어요. 너무 많은 짐은 의심을 살 수 있었기에 최소한만 준비했죠. 드디어 탈북 전날 아침, 눈을 떴을 때부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마지막 이발을 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곳을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평소처럼 검은색 차량이 도착했고 저는 아내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조심해라는 말이 담겨 있었어요. 승민이는 학교에 갔지만 오후에는 한지혜가 미리 정한 장소로 데려갈 예정이었습니다. 관저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경비가 2배는 강화된 듯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군 간부들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발 도구를 준비하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평소처럼만 행동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그때 박광철이 미용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저를 향했어요. 오늘 장군님 기분이 좋지 않으시네. 실수하지 말게. 간단한 경고였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잠시 후 김정은이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에는 뚜렷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공손히 인사하고 이발을 시작했어요. 가위와 빗을 든 제 손이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이발 중에 김정은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가끔 박광철에게 짧은 질문을 던질 뿐이었어요. 저는 마치 그곳에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머리카락을 다듬었습니다. 귀는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지만 눈은 오직 머리카락에만 향했어요. 국경 지역 경비 상황은 어떤가?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강화했습니다, 장군님. 특히 함경북도 지역은 3배로 경비를 늘렸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우리가 탈북하려던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계속 이발을 이어갔어요. 머릿속으로는 급하게 대안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은 문득 거울을 통해 저를 바라보았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빛이 무언가 의심하는 듯했어요. 이정호, 요즘 집안에 무슨 일 있나?
예상치 못한 질문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훈련된 평정심으로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장군님. 다만 아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좋아 기쁠 따름입니다. 김정은은 잠시 저를 응시하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혹은 단순한 일상적 질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머리카락까지 다듬고 이발을 마쳤을 때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어요. 김정은은 거울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곧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도구를 정리하는 동안 박광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일 함경북도 시찰 준비는 다 됐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그가 돌아서서 나가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저는 한지혜와 승민이를 만나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막 넘긴 때였어요. 평양 외곽의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미리 준비해둔 트럭이 있는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아내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공존했어요. 트럭 운전사는 제가 몇 달 동안 정보와 돈을 주고 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국경 근처까지 실어다 주기로 했어요. 트럭 뒤편 화물칸에 숨어 함경북도를 향해 떠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와 아들을 끌어안은 채 움직이는 트럭의 진동에 몸을 맡겼어요. 국경까지의 여정은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3번의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숨을 죽였어요. 운전사의 증명서와 뇌물이 효과를 발휘해 별다른 검사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녘, 우리는 국경과 가까운 숲에 도착했어요. 운전사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며 우리를 내려주었습니다. 남은 길은 걸어서 가야 했어요. 승민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조심스레 숲속 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국경 수비대였습니다. 우리는 급히 숲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승민이가 무서움에 떨자 한지혜가 그의 입을 손으로 가렸어요. 순찰대가 지나갈 때까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두만강이 보였어요. 차가운 물살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마지막 장벽이었죠. 미리 준비해둔 간이 뗏목을 물에 띄웠어요. 승민이를 가운데 두고 한지혜와 함께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경적 소리와 함께 수색등이 우리를 향해 비춰졌어요. 발각된 것입니다. 총성이 울렸고 물 위로 총알이 튀었습니다. 아내가 승민이를 자신의 몸으로 감쌌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한 후에도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도 발견되면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컸어요.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의 도움으로 우리는 밤만 이용해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창고나 폐가에 숨어 지냈어요. 중국 남부에 도착하는 데만 보름이 걸렸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라오스 국경을 향했어요.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것은 험난했지만 자유를 향한 갈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승민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12살 아이의 눈에는 이미 어른의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은 후에도 위험은 계속됐어요. 현지 경찰에게 발각될까 두려웠지만 다행히 국경지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같은 탈북자들을 본 적이 있었고 동정심을 보여주었어요. 라오스를 관통해 태국 국경에 도착하기까지 또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체력은 한계에 달했지만 자유가 눈앞에 있다는 생각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 태국 국경을 넘어 첫 번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희 가족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해냈어요. 한지혜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국에서 우리는 현지 경찰에 자수했어요. 탈북자로서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보낸 며칠은 불안했지만 곧 한국 대사관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태국에서 한 달을 보낸 후 우리 가족은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승민이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에 감탄했어요. 한지혜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북한에서 들었던 미제 괴뢰국 남조선에 대한 선전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두려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이 밀려왔어요. 거대한 공항, 현대적인 시설,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저희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승민이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타보는 아이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북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임시 숙소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저는 이발사로 일하며 들었던 김정은의 남한 공격 계획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움과 함께 진지하게 기록했어요.
조사가 끝난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기관이었어요. 그곳에서 받은 첫 수업은 기억에 생생합니다. 선생님이 세계 지도를 펼쳐 보였어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 그리고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현실. 거짓말이에요. 승민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는 사회주의 낙원에 살고 있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통계, 사진, 영상. 우리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에는 종종 악몽에 시달렸어요. 북한에 두고 온 친척들의 얼굴, 우리를 쫓던 국경 수비대의 총소리. 한지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나갔어요.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문화적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인터넷, 자유로운 언론, 선거제도.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승민이는 어른보다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였어요. 가장 큰 충격은 슈퍼마켓을 처음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식품이 가득한 선반들, 다양한 과일과 채소들. 북한에서는 김정은과 고위 간부들만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이 여기선 일상이었어요. 한지에는 바나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양에서도 구하기 힘든 과일이었죠. 우리가 속았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평생을. 하나원을 나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정부 지원금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승민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한지에는 요리교실에 등록했어요. 저는 이발기술을 살려 동네 미용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길,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밤에 두드리는 공포 없는 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새로운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서의 기억은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저는 김정은의 전쟁 계획을 알고 있었기에 그 비밀을 전했다는 사실이 가끔 불안감을 주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한밤중에 한지혜가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절대 아니요. 우리는 진실을 찾았으니까.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승민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한지혜는 작은 분식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네 미용실에서 이발사로 일하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관련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이정호 씨, 혹시 더 기억나는 정보가 있으신가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요원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발하는 동안 우연히 발견했던, 말하기에는 너무 위험했던 그 진실을 공개할 때가 온 것일까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만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제 입으로 그 비밀을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진짜가 아닙니다. 제가 이발하던 그 사람은 대역이었어요. 담당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어요. 저는 이발사로서 관찰했던 김정은의 두피에 있는 희미한 수술 흔적,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한 작은 차이점들, 그리고 고위 간부들의 수상한 행동들을 설명했습니다. 진짜 김정은은 권력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 문제로 사망했고 그와 닮은 대역이 자리를 대신했어요. 이것이 최연수가 죽임을 당한 이유이고 제가 위험에 처했던 이유입니다. 담당자는 메모를 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제 증언이 확인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북한 체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집에서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북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 속 김정은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올 거라고. 아빠, 괜찮아요? 승민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날 밤, 일기장에 짧은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그는 그날 죽었어. 언젠가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때 이 5글자가 북한 정권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는 달콤했어요.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지도자가 허상이라는 진실도 알게 되기를. 한지혜가 제 옆에 와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요. 언젠가 그들도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말없이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은 때로는 무거운 짐이지만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비록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그 진실이 세상을 바꿀 날이 올 것입니다.